시계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27의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생활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허국 기술 전문 제2급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아들은 한참 말 안 들을 나이가 됐죠. 함께 물리학을 전공했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오직 신경 쓰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에 중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의 세계, 중력은 가속의 세계여서 맞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건 뭘까?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은 거장 뉴턴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온 건 23. 전염병 때문에 다니던 대학이 휴교를 했기 때문이죠. 뉴턴이 이곳으로 돌아온 166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살았던 이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학과 철학 생각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연구거리는 주변에 넘쳐났죠. 예를 들면 땅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저 큰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힘이 달을 지구 주위로 돌게 만들까? 뉴턴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건 20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you to look at the sky, the gesture, the wonder, beauty, all of this. 땅에서는 물체가 떨어지는데 Behold,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pure wonder. Do you appreciate all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하늘은 완벽함 그 자체여서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체는 완벽한 원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과는 달리 지상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 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불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 공기, 물, 그리고 흙.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이 네 가지로 만든 물질들은 모두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돌도 자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라면 사과도 본래 위치로 가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뉴턴은 그런 말을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땅의 사과가 다르게 운동할 이유가 있을까? 뉴턴은 그 답의 힌트를 갈릴레오의 관성 법칙에서 가져옵니다. 관성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죠. 일상에서 관성의 법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하는데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가 다시 가면 몸이 젖혀지죠.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갈릴레오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공을 놓으면 반대쪽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경사면 한쪽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또 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경사면 길이를 더 길게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경사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은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직진합니다. 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도 그렇죠.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면 이 공은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공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공을 3개 던져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멀리 가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닿기 직전에 땅을 내리면 됩니다. 공이 바닥에 닿지 못하게 계속 땅을 내립니다. 계속 땅을 내리게 되면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은 계속 지구 주변을 돕니다. 사실 공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뉴턴의 생각입니다. This book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Book 3 of Newton's Principia Mathematica. It's the chapter which is called A System of the World. And this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the year after Isaac Newton's death. And it contains some very fine plates illustrating some of the ideas in the Principia. This is the most famous illustration, and you can see an elliptical orbit there, and a demonstration of gravity. 뉴턴의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달도 인공위성처럼 떨어지면서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사과와 달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뉴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은 하나의 법칙을 만듭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말로 풀어내면 단순합니다. 여기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세집니다. 즉, 이 호두와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세집니다.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이 호두와 사과가 어떻게 서로 당기는지 실험해 볼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면의 마찰력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없는 우주라면 둘은 붙을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는 뉴턴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뉴턴은 사과를 달과 동일한 높이에 가져다 놓습니다. 달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뉴턴의 공식이 맞다면 달이 떨어진 거리는 사과가 떨어진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검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의 기쁨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뉴턴은 결과를 왕립협회에 보냅니다. 이걸 엮어서 프린키피아를 만들죠.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잡아당긴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1907년)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중력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나가기 훨씬 전부터 우주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 우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무중력이죠. 하지만 우주선이 속도를 높이면, 즉 가속을 하면 이 무중력의 상태는 변합니다. 우주선이 계속 가속을 한다면 제 몸은 가속하는 반대 방향 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가속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속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 몸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가속도를 이기려면 이렇게 힘을 들여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가속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저는 우주선이 가속하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세는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와 같습니다.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속해서 몸이 아래로 쏠리는 것과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것, 두 상황은 같습니다. 땅에 서 있는 것이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속도와 중력이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중력이 가속도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중력의 문제는 가속도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무엇일까? 지구와 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한 뉴턴의 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낙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이 순간엔 떨어지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질문이죠. When you make a lot of somersaults, you don't feel the height, you don't feel the gravity, you don't feel anything. You just feel the free fall, and that's it. You don't feel anything.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한다면 자신의 무게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중력의 영역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행복한 생각이죠. 왜 떨어질까?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푸는 과정은 뜻밖에도 복잡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무려 9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오류와 실패를 거듭한 9년이었습니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베른의 특허국을 그만두고 쥐리히로 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대학의 이론 물리학과 부교수에 채용이 됐죠. 조교자리 하나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오로지 물리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그는 무려 17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러나 중력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죠. 물론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민을 짧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속 문제는 꽤나 골치 아팠습니다.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 운동입니다. 원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죠. 원은 선분의 연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분 하나하나를 열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열차가 빨리 돌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가 짧아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래 길이보다 짧아집니다. 지름도 변하지 않았고 파이 값도 그대로인데 왜 원 둘레는 줄어들까요? 사실
이 고민을 아인슈타인만 한 게 아닙니다.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도 미국에서 이슬람 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건축 허가를 받아 사원을 짓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144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We see that your face, you're looking around to find the Qibla. And God is telling him, we forward you to a Qibla, to a destination that you will be pleased with. Then forward your face toward the Grand Mosque in Mecca, Masjid al-Haram. And wherever you are, forward your face to that place. 내가 만족할 키블라로 향하라. 그곳은 메카입니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원은 메카 쪽을 향해 설계됐습니다. 메카의 방향은 워싱턴에서 북동쪽이었죠. 사원이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설계도에서 가리키는 대로 북동쪽에 선을 그어볼까요? 프랑스를 스치다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카는 여기입니다. 신도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서 어긋난 것일까요? 사실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854년 독일 수학자 리만의 논문에 나와 있죠. 리만의 얘기대로 워싱턴 사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계 지도는 평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구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메카로 선을 그어볼까요? 지구본에서는 이 선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북동쪽을 향하던 선이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빠른 선이 평면에서는 휘어집니다. 북동쪽을 향해 설계된 원래 방향이 정확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수학을 친구 그로스만에게 듣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였죠. 아인슈타인은 원 운동의 문제에 리만의 수학을 적용합니다.
원운동을 하는 열차가 점점 짧아져서 선로를 벗어나게 되는 건 바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휜 공간에서 파이 값은 달라집니다. 공간이 휘어져 있다. 현실에서 이 말을 실감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장 행복한 생각 이후 9년 만에 그는 중력에 관한 논문을 씁니다. 여기에 비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하고 있다는 말과 같죠.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휩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그러니 빛도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아인슈타인의 답이었습니다. 왜 떨어질까?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Eddington was director of the Cambridge Observatory in the tim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he began to hear about the theories of Einstein. And
One of the predictions of Einstein's theories was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ould be bent or deflect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the sun. And Eddington decided that he could actually prove this if he went on an eclipse expedition and measured that deflection by taking a photograph of the sun during eclipse. And so in 1919 he went to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for the very rare event of a total eclipse of the sun. 지금도 일식이 일어나는 현장엔 수많은 호기심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 명백히 휘어져 들어오는 별빛을 봤습니다. (1919년 5월 29일) 에딩턴이 찍은 사진이 그의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뉴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1930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곳 캠브리지 천문대에서 에딩턴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물리학의 이론이 실제한다는 증명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패션도 소문도 지금보다 훨씬 느린 시대지만 당시로선 가장 빠른 이동수단입니다. 가지각색 욕망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들의 부모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아주 많은 돈을 벌었죠. 부자와 가난뱅이와 기회주의자가 존재하는 어쩌면 흔한 시대.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만이 이 소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사색이란 도피처로 멀찍이 떠나 있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빛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상상이 어른 아인슈타인을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때 질문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하는 일과도 별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가 베른에 도착했을 땐 대학 졸업하고 1년을 실직자로 보낸 뒤였습니다.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사실에 기대가 아주 컸죠. 스위스 수도인 이 도시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두 번째 집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100년) 전 느낌도 이랬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념 장소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는데 이 집만큼은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신혼을 보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비록 무명의 과학자였지만 일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 게다가 안정적인 돈벌이도 생겼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아인슈타인의 첫 직장이 있었죠. 지금은 스위스 주 정부가 일하는 데지만 당시엔 특허국 건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8시간씩 일했습니다. 각종 특허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이었죠. 특허법을 알고 기술적인 명세서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특허국 기술 전문 제3급 사무관. 물리학을 전공한 그에겐 쉬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물리학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시간 틈틈이 물리학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떠나 있었지만 물리학계의 흐름이나 최대 이슈 같은 건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메모를 해 책상 맨 위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이 메모를 모아서 26살 때 5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논문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 라는 복잡한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목은 따로 있죠.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성은 이 사람과 관련이 있죠. (1633년 6월) 한 유명 인사의 재판을 구경하러 수많은 군중이 이 교황청 앞마당에 몰려들었습니다. 노구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는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주장에 동조한 게 맞는지 신문을 받기 위해서였죠. 저기 좁은 복도를 걸어서 갈릴레오는 검사에게 갔습니다.
바로 이 방이 교황청 검사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던 방입니다. 그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삶과 죽음, 거짓과 진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건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로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 후 200년 가까이, 무려 1835년까지 금서였던 이 책은 오늘날 대접이 많이 다릅니다. 초판은 아주 희귀해서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죠. Galileo usa la forma di dialogo per evitare di poter incorrere nella persecuzione della Chiesa Cattolica per le sue idee. 책 표지엔 지동설과 천동설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넣었습니다. 오른쪽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모형을 들고 있죠. 가운데는 프톨레마이어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인데 움직일 리가 없다고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죠. 땅이 움직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지붕은 날아다닌다. 사람이 제자리에서 뛰면 그 사이 땅이 움직이니 저만치 날아가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동설은 틀렸다. 맨 왼쪽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E qui, per ultimo sigillo della nullità di tutte le esperienze addotte, mi par tempo e luogo di mostrare il modo di sperimentarle tutte facilissimamente. Riserratevi con qualche amico nella maggiore 갈릴레오는 stanza. 지동설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선실로 들어가 보면 그곳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와인통에서는 와인방울이 떨어집니다.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뛰어봅니다. 당연히 뛴 자리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발합니다. 배가 같은 속도로 갈 때 배 안의 모습은 아까와 달라질까요? 물고기는 그대로입니다. 나비도 그대로고 와인 방울도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자리에서 뛰어도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는 배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모릅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갈릴레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별도 달도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 내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배 안에서처럼 가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멀리 어떤 불빛이 다가옵니다. 여자가 다가오자 저는 제가 멈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남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멈춰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멈춰 있고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건 서로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나를 규정하는 건 상대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의 상대성 원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으로 군림하다가 20세기 초 한 아마추어 과학자를 만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에서 나와 상대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 100km는 사실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속도입니다. 저기 자동차도 등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50km. 자동차 운전자가 봤을 때 오토바이 속도는 50입니다. 그렇지만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오토바이는 여전히 100입니다. 오토바이 속도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베르네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서 올림피아 아카데미. 친구들과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이 모임의 정체는 사실 독서 토론 클럽이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읽었고 수학자 푸엥카레도 읽었습니다. 당대 핫 이슈. 전기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전자기학은 단골 토론 소재였습니다.
17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의문도 거기서 나왔죠. 저기 빛이 갑니다.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쫓아가서 빛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이죠. 빛은 전기와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전기와 자기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미 밝혀져 있었죠. 그런데 빛은 좀 이상합니다. 빛이 앞으로 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어떤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열일곱 살의 이 청년은 아침마다 바람의 속도와 기압을 체크하고 파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션입니다. 장래 뛰어난 서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멋진 라이딩을 하려면 좋은 파도가 와줘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션은 파도와 함께 리듬을 탈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션을 덮치는 파도. 파도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 줄을 잡고 흔들면 파동이 생깁니다. 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 진동이 에너지를 전합니다. 파도도 이 줄처럼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겁니다. 션이 날마다 기다리는 건 사실 물이 아니라 진동이죠. 파도를 타는 건 진동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정지된 진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도 파동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면 빛도 정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서 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의 일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6점 만점에 대수, 기하, 물리 과목들은 만점입니다. 특히 첨단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이 밝혀낸 빛의 성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맥스웰은 빛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럼 내가 빛을 쫓아가도 빛은 앞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갈 때 빛의 상대적 속도는 0. 그럼 빛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갈릴레오가 틀렸을까요? So, do you understand my theory? Like, if you move fast through time, then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50으로 가는 자동차가 보면 오토바이는 50입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km로 움직이든 10,000km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오는 빛의 비밀을 이제 들었습니다. 빛은 과거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가볼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죠. 현재에 붙잡힌 우리는 언제까지나 빛을 동경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비밀 한 줄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속도는 상대적인데 빛은 불변합니다. 갈릴레오와 빛, 둘 다 옳다면 틀린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베른의 명물을 보고 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라니 아인슈타인도 봤을 겁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하다면 변하는 건 무엇일까? 그럼 변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Albert, what brings you out so late?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털어놓은 상대는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 친구 베소였습니다.
1905년 5월 15일, 이날은 아인슈타인의 일생에서도 또 물리학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 베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증거는 남아있죠. 그걸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1905년) 당시 아인슈타인은 특허국의 심사관이었습니다. 특허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였죠. 아인슈타인에게 신청된 서류는 특히 시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떨어진 기차역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의 중요한 문제였죠. 베른과 찌리히 사이를 오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맞추려면 두 도시의 시간이 같아야 하죠. 베른은 9시입니다. 한 120km 떨어진 찌리히에 가보면 9시 10분입니다. 당시엔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도시가 맞을까요?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시간이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의심합니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번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순간에 내리친 번개가 같은 순간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죠.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시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보려면 좀 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차를 예로 들었죠. 기차를 생각한 건 아마 100년 전에는 기차가 가장 빨랐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기차가 섰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안입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쫓고 있습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죠. 이제 우리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쌍둥이 언니의 시간은 왜 느리게 갔을까요?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 시계입니다. 봉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빠르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에 있는 동생은 늙었는데 언니는 아직 젊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기적의 해를 보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해였죠. 등속 운동은 일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융프라우 요후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저는 줄곧 젊은 아인슈타인을 생각합니다. 광속의 우주에서 통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합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열차는 대중교통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내려놓을 겁니다. 이 기상 관측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뮤원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가 지구의 대기권에 부딪히면 뮤원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지죠. 수명은 불과 100만 분의 2초. 그 사이 660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32km를 갑니다. 광속 99%로 달리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뮤온에겐 660m. 우리에겐 32km. 서로의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르네 특허국 사무실에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아득한 우주를 여기서 봅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또 1살 먹었다. 나 많이 늙었지? 머리도 세고. 아, 바람이 참 좋다. 얼마 전에 새 집 짓고 시골로 내려왔어. 뒤에 보이나? 집 앞에 강도 흐르고 참 좋은데. 그래, 미역국은 먹었어?
오늘이 벌써 우리 52번째 생일이야. 언니랑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다음 생일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라고 젊은 아인슈타인이 제게 말을 건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목을 돌려 다른 곳을 볼 줄 모르는 한 마리 악어 같은 사람입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앞으로 돌격해서 덥석 물어버리죠. 그의 학생들은 지금 2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지를 통과하는 실험입니다. 얇은 금박지는 원자 400개가 들어있습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7,500배 무거운 물질입니다. 금박지에 쏘면 그대로 금박지를 뚫고 나가버리죠. 악어는 혹시라도 금박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휘어지는 입자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 실험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박지를 60층 건물 크기로 키워봤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깨알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톰슨이 발견한 전자죠. 전자를 맞춰볼까요? 창호지처럼 얇은 막인이 총알은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60층 정도 되는 창호지에 총을 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깨알 같은 전자를 맞추는 일. 러더퍼드는 조교에게 그런 실험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갈 때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를 발견합니다. 8,000분의 1의 확률이었죠. 창호지처럼 얇은 종이 위에 총을 쏘았는데 튕겨져 나왔다. 전자에 맞았으면 이렇게나 크게 튀어나올 리는 없었죠. 이것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어떤 단단한 물체가 창호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뭘까? 1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양의 성질을 가진 입자,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있을까?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붙잡아 두는 힘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러려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도 돌아야 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계와 닮았습니다. 가장 작은 세계가 가장 큰 세계를 닮았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원자 안입니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보기 위해 원자 크기를 운동장만하게 키워봤습니다. 원자가 이 운동장만한 크기라면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의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운동장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진공입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 있는 좁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 작습니다. 만약 지구 전체 60억 인구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사과 한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양극인 원자 핵이 여기 있고 음극인 전자가 저기 있다면 서로 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이 더 가벼운 전자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진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이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어떻게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러더퍼드의 세대엔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앞만 보고 질주하는 무소불위의 짐승, 악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다가 우리는 원자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무뚝뚝하고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는 세계. 사실 이 길은 세상 어디로 가는 길보다 좁고 어렵습니다. 가장 작은 세상. 인류는 기꺼이 그 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원자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열쇠를 찾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제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뜨거운 온도를 재는 온도계는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빛에서 나온 색깔을 보고 경험적으로 고온이라는 걸 판단할 뿐이었죠.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그가 흑채를 가지고 연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흑채는 반사하는 빛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면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오기 어려운 검은 물체죠. 이 오븐이 주변과 완전히 차단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오븐은 흑채와 비슷합니다. 온도를 맞춰 놓으면 오븐 안쪽 벽이 달궈지면서 복사파가 생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내벽에서 발생된 전자기파는 반드시 정수계의 마루나 골을 가져야 합니다. 파장은 하나의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진폭은 마루나 골의 깊이, 마루와 골의 개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 많을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각 파동들은 모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븐은 태양처럼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 모든 파장의 복사파를 냅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개개의 파동들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적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해도 이들을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븐은 뜨겁게 달궈지다가 펑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에너지는 무한대로 커지지 않을까요? 오븐을 이 창고로 생각해 볼까요? 창고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당 7,000원을 내면 창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설정입니다. 이들이 가진 돈의 단위는 1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특이한 건 잔돈은 못 내준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단 있는 돈을 모두 거뒀습니다. 자, 어떻게 여길 탈출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원짜리입니다. 700개를 모으면 7,000원입니다. 1,400개면 2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0원짜리 70개를 모아서 7,000원을 만듭니다. 10원짜리보다 좀 많네요. 500원짜리로 역시 7,000원을 만듭니다. (1,000원짜리) 7장. 1,000원짜리가 제일 많네요. 5,000원짜리. 이게 문제입니다. 2장을 내면 거스름 돈이 남고 1장은 부족합니다. 1장이라도 받는 게 낫죠. 5,000원만 받고 내보냅니다. 그 다음
아예 10,000원짜리 큰 돈입니다. 7,000원이 넘으니 못 나갑니다. 나가도 아주 조금만 나갑니다. 잔돈 안 받겠다고 해도 안 내보내줍니다. 50,000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흑채나 오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사람들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파장입니다. 돈은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 돈 단위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값만 교환됩니다. 돈을 반으로 찢을 수는 없습니다. 진동수가 낮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작고 진동수가 높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큽니다. 이 파장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븐은 무한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속하지 않고 어떤 단위량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에너지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불연속적이다. 이것으로 물리학은 플랑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걷겠죠. 소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소리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에너지는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 흐릅니다. 즉, 양자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연속적인 세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0.00000 이런 식으로 0이 33개가 붙은 값입니다. 이 미세한 힘이 의미를 갖는 곳이 있죠.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는 세일즈맨입니다. 아주 지쳐 있습니다. 권태로워 보이는 여관 주인이 그를 맞아줍니다. 무례하다 싶지만 참습니다. 안은 다른 여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물이 덩어리로 솟아오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옵니다. 텔레비전이 탁탁 튑니다.
밖에서는 전혀 이 사정을 모릅니다. 여기는 양자 세계입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연속적이고 흐름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은 마침내 깨지게 되죠. 빛의 세례를 받고 등장한 이 과학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댄다고 식구들에게 볼기를 맞았죠. 새끼 코끼리는 코를 쭉 뻗으면서 기름지고 위대한 림포포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악어한테서 질문의 답을 배웠습니다. 한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 악어는 러더포드입니다. 둔하지만 늘 질문을 하는 아기 코끼리는 닐스 보어입니다. 동료들이 모두 원자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보어는 근본적인 질문에 더 끌렸습니다. 어떻게 전자가 원자 핵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나? 보어는 원자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데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영국에 유학시켜준 장학금이 동인하자 보어는 고향 코펜하겐으로 돌아옵니다. 일찍이 철학과 물리학에 심취했습니다. 생각에도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원자 세계로 들어가기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돌아올 때까지도 여전히 원자의 비밀은 풀지 못한 채였죠. 유럽 물리학 연구를 선도하는 코펜하겐 대학.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보어는 존재란 말을 아무 때나 써도 되나? 그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격도 원자 연구를 하는 데는 좋았습니다. 코펜하겐에는 그가 세운 연구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의 명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로라 하는 세계 물리학 연구소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죠. 끈질긴 성격이었으니 보어가 자신의 고향에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코펜하겐에서도 계속 원자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실험을 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항상 머리로 이 문제를 꿈꾸었죠. 그래서일까요? 1913년 27살 되던 해
원자 연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공식이 나와 있는 책을 보게 됩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의 성분을 파장의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태양빛의 경우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자는 낱낱이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에 해당하는 에너지 진동수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경우엔 빨강, 청록, 파랑, 보라 4가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먼은 빨강, 초록, 보라 3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발머가 이 스펙트럼 선의 진동수를 측정했고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머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빨강, 초록, 보라색 사이의 파장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은 못했지만 공식은 신기하게도 맞았습니다. 보우는 이 공식을 보고 원자 구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처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혹시 전자도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닐까? 보우는 생각합니다. 전자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우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론은 머릿속으로 하지만 검증은 수학으로 해야 했습니다. 길고 지난한 작업이었죠. 전자가 원자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 보우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보우가 맨 처음 설계한 칠판입니다. 위아래로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겹겹의 칠판입니다. 먼저 써둔 방정식 같은 걸 지우지 않고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보우가 설명한 원자 세계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Just like when you put it on a shelf, lower energy, higher shelf, higher energy, and so forth. So Bohr devised a way to look at the hydrogen atom and figure out what were the different shelves, what was it in energy. So here we would have n equal to 1, n equal to 2, n equal to 3, n equal to 4, and so forth. And he showed that it's possible for the atom to give out light when the electron comes from an orbit out here and jumps in here. Then comes out light. These spectra, and so there could be transitions to the lowest level from there. 보우는 수소의 전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와 가장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을 계산해서 표를 만듭니다.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당연합니다. 보우의 양자 도약 개념은
물리학자들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으니까요. 보호도 이해한 것 같다면 제대로 생각 안 해본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에너지 준위표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건물로 바꿔볼까요? 수상한 여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낮아집니다. 우리 손님은 지금 2층에 있네요. 우리는 이 손님을 전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방 바꿔줘요. 어떤 방을 줘야 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싼 방입니다. 돈은 에너지로 받죠. 위에 있는 방으로 옮겨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방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맨 아래층으로 옮겨줄까요?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이 납니다. 이 빛에서 선 스펙트럼을 얻죠. 맨 아래층 1층에 오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여관의 각 층은 전자가 위치하는 궤도입니다. 맨 아래층에 내려온 전자는 갈 데가 없으니 전자가 원자 핵에 들러붙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의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1913년) 보는 원자 구조 이론을 발표했고 그 공로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보가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전자는 궤도 위에서만 돕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 그 안입니다. 물론 이 원자 모델은 이후 다시 수정됩니다. 그렇지만 짐작도 할 수 없는 작은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보가 열었습니다. 인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당시 전자에서 원자 핵으로 가는 길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 밖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일처럼 황당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작은 세계, 이전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던 그 어떤 세계에 들어가려는 열망이 마침내 그 작은 세계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보니 그 작은 세계가 우주만큼 넓습니다. 앞은 한치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할 일은 이제부터입니다.